어디서 못 배운 게 나서길라서? 이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이걸 찢어? 시어머니는 자신이 힘겹게 따낸 사업계약서를 찢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꺼져. 이혼해. 시어머니의 강요에 결혼 생활에 헌신을 다하던 며느리는 맨발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소송장 때문에 법원에서 만나게 된 며느리 앞에 법원 판사들이 줄지어 달려와 며느리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그 하녀 며느리가 사실은 감당 못할 거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상상 이상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박 여사가 찢어진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민주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지금 그 소리가 나와? 박 여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계약을 물어왔는데 내가 감히 이걸 찢어? 어머님, 그 계약서 보셨어요? 중간에 숨겨진 조항이 있었어요. 투자금을 넣으면 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서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것이 무슨 계약서를 읽어? 민준아, 너도 들었지? 내 마누라가 내 사업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민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말이 맞을 수도. 뭐라고? 박 여사가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너까지 이념편을 들어? 내가 왜 이 계약을 가져왔겠어?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발로 뛰어서 구해온 거잖아. 어머님,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민준 씨 사업이 잘 되길 바라요. 하지만 저 계약은 아니에요. 담보로 잡히는 게 이 아파트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닥쳐. 박 여사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시끄러워. 인연이 내 앞길을 막는 원수라니까. 박 여사가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혼해. 그리고 이 아파트 소유권 소송 서류야. 내 이름으로 올려놨으니까 사인해.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뭐?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보태준 돈이 얼마야? 이 집도 내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연히 내 거지. 서연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남편을 불렀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법원에서 연락할 거야. 각오해. 박 여사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민준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서연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참았어. 당신 어머니한테 욕먹고 구박받고 그래도 참았어. 근데 이제는 소송이야? 내가 어떻게 해? 내 어머니잖아. 민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뜯자 소송장이 나왔습니다. 원고란에 박 여사와 민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송장을 읽어내려가는 서연의 눈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서연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법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기 온다. 신우이 민정이 먼저 서연을 발견하고 박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 여사가 로비 한가운데서 서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배운 것 없는 주제에 내가 감히 여길 왜 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박 여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민정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잠깐. 민정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서연의 어깨에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서연의 정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정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서연이 젖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정장 위로 커피 얼룩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옷을 닦으며 법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게 무슨 배짱이야. 박 여사가 혀를 차며 민정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 원고석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옆자리에 박 여사가 앉았고 그 옆에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이 방청석 맨 앞줄에 홀로 앉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았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기립.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고 재판장이 입정했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중년의 재판장이 법대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앉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다가 무심코 방청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재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장. 재판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좌우에 앉은 배석 판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장이 법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 앞까지 걸어온 재판장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인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이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원고석의 박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배석 판사 2명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을 따라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장님이라니 저 여자가?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반갑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재판장이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이렇게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법대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과 원고석을 오갔습니다. 박 여사가 변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야? 전현이 대체 뭔데?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아내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최연소 부장판사 이서연, 사법계의 독수리로 불리다. 한성바이오 사건 무죄 판결 논란, 이서연 부장판사 사퇴.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휴정시간, 재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재판장님은 승진하셨네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법원을 떠나신 후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재판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피고로 계시다니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박 여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정이 옆에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거 봐. 재판장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 쳇, 꼴 좋다. 아는 사람 있으면 뭐해. 결국 증거가 중요한 거야.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검색창에 아내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서연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최연소 부장판사 기록 경신, 사법계의 독수리, 한성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 이서연 판사 무죄 판결 논란, 이서연 부장판사 돌연 사퇴, 법조계 충격. 민준이 기사를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젊은 시절 서연의 사진이 떴습니다. 법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민준의 눈에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가장 정의롭고 청렴한 판사로 평가받았으며 그녀의 사퇴는 법원 역사상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로 기록된다. 민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혼 초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당신이랑 조용히 평범하게만 살게 해줘. 그때 민준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책상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접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서연이가 옛날에 판사였어요. 부장판사. 박 여사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 다 나와요. 최연소 부장판사였대요. 사법계의 독수리라고 불렸대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소송 취하하면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돼.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년이 판사였으면 뭐가 달라. 지금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년이 나한테 그걸 숨기고 있었다고. 날 바보로 알았어? 어머니, 닥쳐. 오히려 더 괘씸하네. 감히 시어머니를 속여? 20년 넘게 나를 농락한 거잖아. 박 여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을 서성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박 여사가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기자 아는 사람 있다고 했지? 소개 좀 해줘. 그날 오후 박 여사는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며느리 말인데. 박 여사가 기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이 시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법조계 인맥을 동원하고 있어요. 재판장이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기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이거 기사 되겠는데요. 확실하게 써요.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세상이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 며느리, 법조계 인맥으로 시어머니 재산 강탈 시도, 재판장과 복도에서 밀담, 특혜 의혹 제기.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판사였으면서 이런 짓을 해? 법조계 인맥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서연은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쌓인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열어본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책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펜과 노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웬일이야. 기사 봤어?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박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워졌어? 응? 내가 판사였다고 세상이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어머님, 저는 무섭지 않아요. 어머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소송 끝까지 가면 어머님만 다쳐요. 박 여사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 포기하고 이혼하면 기사 내려줄게. 박 여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여사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겁주는 거겠지. 내가 질 것 같아? 박 여사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예전에 재판에서 이서연한테 진 변호사 있다고 했지? 연락처 좀 줘. 며칠 후 박 여사는 대형 로펌에서 최유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최유진이 박 여사 앞에 앉았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박 여사님, 상대가 이서연이라고요? 알아요? 알다마다요. 최유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법연수원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늘 1등이었죠. 그 잘난 사법계의 독수리. 박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맡아줄 거예요? 최유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서연을 상대할 기회를 제가 왜 놓치겠어요. 최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끝내드릴게요.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줄게요. 전연을 완전히 무너뜨려줘요. 맡겨두세요. 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그날 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빈 병이 탁자 위에 굴러다녔습니다. 서연이 안방에서 나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마셔?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많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해. 지금은 됐어. 서연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어머니 말을 들은 게. 그래, 당신 잘못이야.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어. 소송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게 있어. 당신은 얼른 자. 서연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 빈 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은 이제 서연의 과거와 명예를 건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일 아침, 서연은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이서연 씨, 재판장과 아는 사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 아닙니까?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 원고석에 새로운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최유진이 서연을 발견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원고석에서 서연을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두 기립. 재판장이 입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고 측 변호인의 추가 진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작하세요. 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사건의 피고인 이서연의 도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변호인,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송입니다. 피고의 도덕성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최유진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 이서연은 과거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중 한성 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유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이서연 판사는 주가 조작의 주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최유진이 서연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요? 피고의 판단력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재판부에서 참고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인, 본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잠시만 들어봐 주십시오. 최유진이 손짓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성 바이오 사건의 피해자, 가족 대표 김순옥 씨입니다. 서연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순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최유진이 김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순옥 씨, 한성 바이오 사건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김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회사 주식에 전 재산을 넣었어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남편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돈이 없어서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요양원에 계시고요.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순옥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죄요. 저 사람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한 놈한테 무죄를 줬어요. 김순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김순옥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판결 하나가 우리 가족 전체를 죽였어. 내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아? 당신이 그놈을 풀어줬으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증인, 자리에 앉으세요. 김순옥이 울부짖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최유진이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이서연, 이 증인의 말에 할 말이 있습니까?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김순옥의 눈물 젖은 얼굴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최유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왜 말이 없습니까? 혹시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유진이 재판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유진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한성바이오의 주범 측에서 이서연 판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최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판사직을 그만뒀습니까? 잘 나가던 최연소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표를 낸 이유가 뭡니까?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세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면 왜 그만뒀습니까? 서연의 눈앞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은 거셌고 법은 무력했습니다.
고뇌 끝에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서연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유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재판장님. 피고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역시 뇌물을 받은 거 아냐? 저런 사람이 판사였다니. 박 여사가 원고석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최유진이 재판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 이서연의 과거 판결에 대해 특별조사와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은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정문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서연 씨, 뇌물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한성바이오 피해자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까? 왜 판사를 그만뒀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서연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걸어갔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연의 귀에 기자들의 목소리가 멀게 울렸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서연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 여사가 법원에서 나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최유진과 나란히 걸으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사법계의 독수리가 저 모양이네. 최유진이 서연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이번에는 안 돼. 각오해.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와 최유진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법원에서 나와 서연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알았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뭘? 최유진이 올 거라는 거. 당신 어머니가 데려온 거잖아.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서연이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집에 가자. 서연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가며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이서연, 뇌물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 한성바이오 피해자 법정에서 절규, 당신이 내 가족을 죽였다. 사법계의 독수리, 추락하다. 댓글창이 악성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홀로 안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인생 전부였던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법복을 벗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고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서연의 발걸음이
어느 골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한 헌책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멍하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스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복을 벗던 날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한이었습니다. 서연이구나. 김정한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스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한이 서연의 젖은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김정한이 몸을 옆으로 비켜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헌책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장마다 빼곡히 꽂힌 책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정한이 수건을 가져와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머리 좀 말려라. 서연이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건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김정한이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앉아.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김정한이 작은 탁자 위에 찻잔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마셔라. 몸 좀 녹이고. 서연이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한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스승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됐다. 김정한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나도 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한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 왜 여기까지 왔어?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한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 바이오 사건 아시죠? 알지. 내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이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이 다시 저를 쫓아왔어요. 지금 소송 중인데 상대 변호사가 그 사건을 꺼냈어요. 들었다. 뉴스에서 봤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왔어요. 제 판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가족이 망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뇌물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 김정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안다. 서연이 스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증거가 있었어요. 주범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그런데 그 증거가 조작된 거였어요. 김정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작이라니.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 증거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챘어요.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서연이 2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면 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판결을 바꾸라고요. 저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이 승진해서 밀리고 동기들이 지방으로 발령나고 김정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법복을 벗은 거구나.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만 피해를 보니까. 서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이 다시 저를 물어뜯고 있어요. 뇌물을 받았다고, 부정한 판결을 했다고. 저는 그냥 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서연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김정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은 때로 무력하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 김정한이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기억해라.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서연이 스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김정한이 책장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서가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이다. 김정한이 책을 서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외국 판례집이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실려 있어. 서연이 책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한이 특정 페이지를 짚어주었습니다. 여기 봐라. 이 사건. 서연이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증거가 오염된 상황에서 한 변호사가 절차의 허점을 역으로 파고들어 무죄를 입증해낸 사건이에요. 그래. 모두가 유죄라고 확신했던 사건이야. 근데 그 변호사는 증거 자체가 아니라 절차를 공격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절차를 공격했다고요? 증거가 어떻게 수집됐는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고든 거야. 결국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지. 서연이 책장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이거. 내가 찾던 답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김정한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장 익숙한 무기가 가장 강한 법이다. 내가 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서연이 스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법정으로 돌아가서 싸워라. 넌 할 수 있어. 서연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울음은 이제 그만 닫고 이 책 가져가서 읽어. 내가 필요한 게 분명 있을 거야. 서연이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김정한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라. 비도 그쳤다. 서연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헌책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정한이 창문 너머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올 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에서는 민준이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방을 둘러보다가 옷장 위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의자를 가져와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빛바랜 임명장이 나왔습니다. 부장판사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감사패가 나왔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패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법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민준은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과 결혼했는지 몰랐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욕을 할 때 민준은 한 번도 제대로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구박받을 때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송장에 이름을 올릴 때도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상패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민준의 울음소리가 빈 방에 울렸습니다.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울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나 상자를 봤어. 내 임명장이랑 상패. 서연이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서연아.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 나는 할 일이 있어. 서연이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번 재판 내가 끝낼 거야. 서연의 눈에 강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을 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이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서연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민준이 안방 문 앞에 서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이 갈게. 오늘은 내가 옆에 있을게. 서연이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원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 재판에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뇌물 의혹에 대해 해명하실 건가요? 서연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원고석에 박 여사와 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서연을 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오늘은 표정이 다르네. 서연이 최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서연은 방청석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였습니다. 민준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기립. 재판장이 입정했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이 있겠습니다. 피고 이서연 준비되었습니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최유진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도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지난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제기한 한성바이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원고 측은 제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한 것을 유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지금 본 소송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서연이 최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한성바이오 사건을 꺼낸 건 변호인입니다. 제 도덕성을 문제 삼았죠. 그렇다면 저도 그에 대해 해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말이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최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연이 최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금융 거래 내역이 있습니까? 목격자가 있습니까? 최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제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판결 전후로 이상한 입금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 푼의 이상한 돈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인이 제기한 뇌물 의혹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저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하기 위해 근거 없는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연이 서류의 특정 부분을 읽었습니다. 증거 없이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저를 뇌물수수 혐의자로 몰았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갔고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이 재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한성바이오 사건 당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조작된 증거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재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본 소송의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연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원고 측은 이 아파트가 원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결혼 당시 보태준 돈으로 산 것이니 돌려달라는 것이죠.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지난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먼저 결혼 당시 원고가 보태준 돈은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매입가의 일부였죠. 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 20년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원고가 보태준 5천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효도라고. 원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 강민준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빈 문서가 있습니다. 민준이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 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저는 제 돈으로 8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여기 상환 내역이 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원고가 보태준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저도 그동안 보낸 생활비와 대신 갚아준 빚을 정산해야 합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가장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부동산 담보투자 계약서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숨겨진 조항이 있습니다. 서연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투자금을 넣으면 3년간 원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서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투자 손실 발생 시 담보물인 아파트가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계약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찢은 것은 가족의 유일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약에 도장을 찍었다면 지금쯤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서연이 재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증거를 더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고 박 여사가 아들 강민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막으면 그년이랑 끝내.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가족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의도된 공격입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최유진이 박 여사의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0년 넘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박을 받아도 참았고 멸시를 당해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석 판사들과 짧게 의논한 뒤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박 여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 이서연에게 있으며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최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근거 없는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최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정의가 이겼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최유진이 서류를 챙기며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생했어. 서연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가자. 두 사람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딸 유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네, 엄마. 유나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유나가 밥을 먹다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유나야, 감기 걸렸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유나가 휴지로 코를 닦았습니다. 휴지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코피 나네. 고개 젖혀봐. 서연이 휴지를 가져다 유나의 코를 막아주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많이 피곤했구나. 오늘 일찍 자. 네, 엄마.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재판의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서연아. 응, 나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아. 다 알아.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민준이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유나가 보면 어떡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이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코피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은 이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이시죠? 유나 학생 담임교사입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유나가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왔는데요.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간다고 합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끈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유나가 쓰러졌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 뭐? 유나가? 빨리 와. 서연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유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서연이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어지러웠어요. 계단 내려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혈액 검사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아빠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유나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서연 옆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한 명이 서연과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 학생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가 작은 상담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 학생의 피 속에 있는 세포에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를 만드는 공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골수의 형성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나중에 백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의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백혈병이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서연이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한 골수를 유나에게 옮겨 심어야 해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것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아버지니까. 부모님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봐야 맞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서연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다른 가족분들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유나 학생과 맞지 않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기증자 명단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맞는 사람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꼭 찾을 수 있는 거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이 유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 넘겼습니다. 유나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민준이 병실 문 앞에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아내가 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해야 해? 민준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내 기증자 명단에서는 맞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서연과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연이 의사의 말을 멍하니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기증자 명단도 뒤져봐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술비와 해외 체류비까지 합치면 수억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알았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믿어요. 서연이 딸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냉철했던 서연이었습니다. 어떤 상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민준이 다가와 아내의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찾아보자. 서연이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네, 급하게 팔아야 해요. 민준이 아내의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 아파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유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집이 아니라. 서연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지켜낸 게 뭐가 중요해. 유나가 살아야지.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회사 정리할게. 가진 거 다 팔아서 유나 치료비 만들자.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뉴스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재판 승소 후 난치병 딸 치료비 마련 위해 아파트 매각. 기사에는 서연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창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 팔아서 재산 지키려는 쇼 아냐? 병원비 모자르면 시어머니한테 빌지 왜 언론 플레이야? 소송으로 시어머니 돈 뺐더니 이제 또 딴 수작이네.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유진 측에서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 꺼버렸습니다. 보지 마. 저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유나가 아프다며? 민준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쯧쯧.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독한 어미 밑에서 자라면 애도 탈이 나는 법이야. 민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틀린 말이야? 그년이 그렇게 악착같이 굴어서 하늘이 벌을 준 거지.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할 소리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사실을 말한 거잖아.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야? 응. 뭐라고 하셨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의학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골수 이식, 치료 방법, 성공 사례.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연아, 좀 쉬어.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못 쉬어. 시간이 없어. 서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유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해.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해. 나밖에 없어. 민준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 하지 마. 나도 같이 할게.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눈이었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돈과 법이 아닌 생명이라는 더 무거운 문제 앞에서 서연은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이 아니라 딸의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민준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곳이 있어. 민준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연구소네. 응. 여기서 유나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약을 시험하고 있대. 골수 이식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래.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거야? 외국이잖아. 몰라. 근데 시도는 해봐야지. 서연이 연구소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딸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단 참여 조건이 까다롭고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첨부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서류 목록이 나왔습니다. 모두 외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해?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서연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나 옛날에 외국 판례 분석할 때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어. 할 수 있어. 서연이 서류를 한 장씩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서연을 도왔습니다. 서류를 복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서연아, 이 부분은 뭐라고 써야 해? 거기는 유나의 검사 결과를 넣어야 해. 병원에서 받아온 거 있지? 응, 여기 있어.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졌습니다. 유나가 병실에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쉬세요. 괜찮아. 엄마 튼튼해.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았어. 조금만 기다려. 정말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엄마 믿지? 당연하죠. 우리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서연이 딸의 이마를 쓸어 넘겼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날 서연은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됐다. 서연이 이메일에 서류를 첨부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기다리자.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서연이 초조하게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서류가 많으니까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유나는 시간이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냐?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김정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유나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다. 상태가 어떠냐? 스승님, 어떻게 아셨어요? 뉴스에서 봤다.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저 지금 일본 연구소에 치료 신청을 했는데요. 답장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본 연구소? 네.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유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연구소냐? 서연이 연구소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마. 스승님, 아직 고맙다고 하지 마라.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김정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스승님이야. 도와주신다고.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김정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연구소 소장한테 연락이 닿았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보낸 서류를 봤다고 하더라.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있어서 놀랐다고 했어. 그래서요? 유나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했단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래. 다음 주에 일본으로 오라고 한다. 서연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아직 치료가 남았어. 힘내야지. 네. 전화를 끊은 서연이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됐대. 유나 치료할 수 있대. 민준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병실로 들어간 서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좋은 소식 있어.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뭔데요? 우리 일본 갈 거야. 거기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약속했잖아. 꼭 방법 찾겠다고. 유나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서연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세 식구가 공항에 섰습니다. 유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유나야, 힘들면 말해. 괜찮아요, 아빠. 민준이 휠체어를 밀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정한이었습니다. 마중 나와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스승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검사를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서연이 밤마다 유나의 곁을 지켰습니다. 딸이 토할 때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열이 나면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민준도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힘들어할 때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참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유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연과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유나 학생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피를 만드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대로라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서연아. 정말 다행이다. 3달이 지났습니다. 유나가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서연이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걸어. 유나가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양옆에서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잘한다, 유나야.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의사가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나 학생, 완치 판정입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유나가 부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울지 마요. 나 다 나았잖아요. 서연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다 나았어. 우리 유나 다 나았어. 담당 의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서연이 의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정한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스승님,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김정한이 유나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유나야, 많이 힘들었지? 잘 이겨냈구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유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정한이 유나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했다, 둘 다. 서연이 스승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덕분이에요.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야? 너희가 해낸 거지. 김정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스승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도 많이 달라졌구먼. 김정한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연이랑 유나 잘 챙겨. 네, 꼭 그러겠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민준이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느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당신이랑 유나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당신이랑 유나, 내가 꼭 지킬게. 서연이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같이 지키자. 우리 셋이서. 유나가 부모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끼워줘요. 세 식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한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깨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학교 강당 무대 위에 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밴드부 친구들이 악기를 들고 유나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드럼이 박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서 서연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전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고 여윈 얼굴로 숨쉬기도 힘들어하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유나는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는 딸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유나 많이 컸다.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유나가 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땠어요? 최고였어.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잘했어. 유나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안 울었어. 거짓말. 눈 빨개요. 서연이 웃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몇 달 후 서울 시내 한 건물 앞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나 재단 창립 기념식. 서연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민준이 아내 옆에 섰습니다. 떨려? 조금. 서연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해야 할 일이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희귀병 환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민준과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김정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재단 이사장 이서연입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한때 판사였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 앞에서 저는 무력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객석의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찾아왔고 저는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서연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제 딸 유나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서연이 김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료진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나는 완치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기적을 맞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통받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연이 연단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서연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나 재단은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치료비를 보조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서연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한때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서연이 유나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정의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 서로를 도우려는 사랑, 낯선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가 꽃다발을 들고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유나가 서연에게 꽃다발을 안기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리 엄마 존경해요. 서연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민준이 연단으로 올라와 아내와 딸 옆에 섰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서서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김정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옆자리에는 서연의 옛 동료 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립식이 끝난 후 서연이 김정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안 오면 되겠니? 김정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내가 자랑스럽다. 서연이 스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덕분이에요.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서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나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김정한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일이 많을 거다. 하지만 넌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네, 스승님.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재단 건물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유나가 부모 사이에서 양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걷는 거 좋아요. 그래, 자주 걷자.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 남편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유나야. 응?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줘서. 유나가 부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라서 행복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사법계의 독수리가 아니었습니다. 판사도 아니었고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의 희망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따스한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단 건물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유나가 부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요. 배고파요. 세 식구가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행복한 그림자가 공원길 위에 겹쳐졌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과거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서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멸시와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여인.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겨낸 전직 판사. 그리고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사투를 벌인 어머니. 서연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꺾는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서연에게는 뒤늦게 각성한 남편 민준이 있었고 묵묵히 이정표가 되어준 스승 김정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딸 유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로 한 서연. 그녀의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